네, 안녕하세요. 제1회 시험 문제, 사례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은 모두 다 잘 보았나요? 시험을 1시간 딱 정해놓고 실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봐야지만 나중에 변호사 시험 가서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평상시에도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음껏 가는 상황에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능하면은 시간 제약을 둔 상태에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한 문제씩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의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갑이 병에게 중도금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이제 병이 중도금 채권 양수인이 되겠죠. 양수인이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이때 병이 을에게 중도금을 청구했을 때, 즉 양수금을 청구했을 때 을이 그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중도금 청구에 대해서 병에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병이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인 경우에 보호되는 제3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되겠죠. 자, 보통 채권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을 취득한 제3자의 경우에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제3자의 경우에 채권 양수인의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이 경우에 병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병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을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게 이 문제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게 중도금, 즉 양수금을 청구할 때 을은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병이 몰랐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선인 경우에 을은 병에게 중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을은 병에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채권 양수인이 통정허위 표시로 인한 그 무효인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아까는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였잖아요. 근데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갑이 병에게 중도금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까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였는데 이 사안에서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병은 중도금 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인 정이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이 중도금 채권, 병한테 양도했다라고 하는 이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중도금 채권을 정이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에 직접 을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이 을에게 전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을이
이 중도금 채권이 병한테 양도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라면은 이 통정허위 표시 계약은 무효인 거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도금 채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중도금 채권은 갑한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 갑의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유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그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의 무효를 을한테도 주장할 을이 자기의 선의 제3자이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의 무효라는 점을 을한테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을이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을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했을 경우에 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가 유효인가에 따라서 을의 지위가 달라지지 않잖아요. 을은 여전히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따라서 을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은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중도금 채권은 여전히 갑한테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도금 채권에 대해서 정은 적법하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갑과 병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지만은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사안에서 을이 무효인 채권 양도 계약에 기초해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생각하고 을이 병한테 채무를 변제해버렸다.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 그때 을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을은 병에게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정은 뭘 주장하겠어요? 야,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이니까 네가 병한테 변제한 것은 무효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인 것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선의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을이 병한테 중도금을 양수금을 지급했다라고 한다면은 갑 또는 병 또는 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점을 선의의 을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일 때 을이 양수인한테 지급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채무자 을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죠.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을이 병한테 아직 변제하기 전이니까 정의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을은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라는 점을 자기한테 주장할 수 없다. 자기는 선의의 제3자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제3자의 범위.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병 같은 경우에 이제 채권 양수인인 병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였을 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제3자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는데 이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인 경우지만은 병의 채권자를 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병의 채권자인 무가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음을 기초로 해서 이 양수금 채권에 대해서
병이 추심명령, 뭐 압류나 추심명령 또는 압류나 전부명령을 받았을 때 무가 을에 대해서 전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추징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을이 채권 양도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부적법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여부입니다. 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무효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이 채권 양도 계약에 따라서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또는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또는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무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됩니다. 즉 채권 양도 계약이라는 통정의 표시로 인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무는 을한테 추징금 또는 전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가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 점을 무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해설지 보면은 2번 문제 해설 뒷부분에 참고 판결이라고 나와 있죠. 그 참고 판결 한번 내용들을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맞는데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데 사실관계가 약간 좀 변경이 돼서 갑은 종중이었고 그 종중의 대표자인 무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갑과 을이 무가 대표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당수자는 당연히 종중인 갑과 을이 되겠죠. 그런데 무가 X 토지에 대해서 X토지 맞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은 이 X토지는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총유재산이 되겠죠. 이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총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으면서도 그 점을 알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안을 보면은 종중총회 회의록을 만들어서 을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있지도 않은 종중총회가 있었던 것처럼 을을 속여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즉 무는 이 기망행위를 해서 을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무는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쉬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요건 하면은 뭘 생각하기 쉽다고 그랬어요? 대표권 남용을 생각하기 쉽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대표권 남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죠.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엑스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대표권 남용 이론에 의해서 다시 또 무효로 시킬 필요가 전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직무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채무를 사용했다. 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을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묻게 되죠. 자, 을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을이 할 수 있는 것은 을은 무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는 을을 속여서 을한테 손해를 입힌 자잖아요. 따라서 을은 무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라고 한다면 을이 지급한 매매대금 자체가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비용, 실내이익의 비용 같은 것도 역시 을의 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을은 무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을은 갑에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즉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을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 직무 관련된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뭐 알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몰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른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겠죠. 따라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 불법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은 을은 법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무에 대해서 기망행위라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을은 무와 갑에게 불법행위,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갑에게는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럴 때 무와 갑은 부징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갑에 대해서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갑과 무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해설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문의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문의 2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1문의 2의 첫 번째 문제는 이중매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틀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과 병이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을이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불능이 됩니다. 불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뭐 다른 책임이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떠나서 청구하는 경우에 인용한다. 일단 기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X토지의 소유권은 갑한테 남아있게 되고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불능이 되지 않겠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그래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 이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갑과 병 사이의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의해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어쨌거나 판례는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갑과 병 사이의 제2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2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게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효라고 한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유효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불능이 되기 때문에 불능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해당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갑과 병 사이의
제2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병이 제2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해야 되죠. 적극 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1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유도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안을 잘 한번 읽어보면요. 여기서는 을이 제1매매계약,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갑과 교섭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만 돼 있죠. 단순히 안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요청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그래야지만 적극 가담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알면서 교섭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병이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섭했다라는 것 자체가 적극 가담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긴 하지만은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가지고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 점보다는 그냥 제2매매계약의 경우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고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일문의 이 첫 번째 문제에서 병이 제2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문제가 이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 병과 무가 이제 Y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이 건축 자재 대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 갑과 병과 무 사이에 Y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빨리 체결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정은 무를 기망을 하게 됩니다. 기망하여 그 무와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무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는 병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합니다. 취소를 하고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이 주장하는 건 뭐냐? 병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신이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정이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그리고 무는 정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3자가 기망했을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무가 취소할 수 있죠? 제3자가 기망했을 경우에는 병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을 경우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그때 무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병이 실제로 몰랐다고는 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의 기망행위에 대해서 무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병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무는 정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 같은 정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무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무는 계약을 취소하고 그것에 따라서 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추셨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병한테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무는 정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무는 정을 상대로 해서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밖에 손해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무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병과 정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무의 손해에 대해서 한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 한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병과 정은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해서 오늘 제1회 시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질문사항 읽어보고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